요즘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저기 공사가 멈추면서 예정되었던 기간에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포기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가 멈춘 곳 어디일까요?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공사비와 분담금 문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사비마저 2년 전에 비해서 한 50% 이상 급등하니까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끼리의 갈등,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의 최대 재개발 단지라고 하는 대주 1구역, 여기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 재개발 사업도 조합들의 내분 사태로 공사비 1,800억을 내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로 인한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1억 5천만 원이 넘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주 1구역 어디인지 알려드릴까요? 서울 서강북 지역에서는 GTX A노선 바람을 타고 주목받던 곳입니다. 지하철 3호선, 6호선이 지나가고요. GTX A노선마저 이곳을 거쳐가기 때문에 입지면에서는 빠지지 않는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시작 때부터 재개발 조합원 간의 분쟁으로 내분이 심화되면서 말썽이 많았었던 곳이죠. 분쟁의 발단은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으로 알려졌죠. 이로 인해서 착공 시기가 원래 21년 말에서 22년 10월로 1년 정도 이렇게 연기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던 곳인데, 이제 급기야 공사비로 공사가 멈췄습니다. 하여간 이런 재개발이 시작되면 재개발의 이 조합원들끼리 여러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많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가 멈추면서 현대건설의 노동자 갑질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인데 현장 인력들은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라, 이런 명령을 현대건설에서 내렸기 때문이죠. 사실 공사 현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용직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이동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요구한 현대건설 측의 처신이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하루 일당이 그분들의 소득인데요, 일당도 없이 대기하라 라고 하면 갑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현대건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죠. 공사가 재개가 된다면 바로 현장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빼지 않고 대기시킬 것이라고 했고요. 통상적으로 하청과 노동자들의 업무도 중단되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 중단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돈도 안 주면서 대기하라 마라 하는 것은 대기업의 갑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송파구 잠실 진주 아파트, 여기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가 공사비를 2021년에 협의한 평당 660만 원에서 이걸 좀 고급화로 짓자, 이런 요청을 한 조합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평당 889만 원으로 건축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이게 또 공사비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증액의 금액이 과하다 이겁니다. 고급화로는 짓고 싶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건 또 기분 나쁘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역습인 겁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공사비를 올려주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등포구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사업은요, 조합에서 평당 공사비를 730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모든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외면당했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한때는 재건축 재개발만 하면 서로 로비전을 펼쳐가면서 달려들던 건설사들이 이제는 안 한다 이겁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금액이 적다 이겁니다. 사실 공사비가 오르는 대신 그만큼 자재를 안 쓰는 공사 현장도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공사비 올랐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그 공사비 증액의 핑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용산구 원효로에 가면 아주 입지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한강변에 산호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하철역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한강변에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 산호아파트도 분담금이 4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여기도 재건축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가요 48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솔직히 삶의 질을 위해서라면 재건축을 진작 했어야 되는 아파트죠. 제가 20여 년 전에 이 아파트를 갔을 때만 해도 실내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 많이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여기가 재건축이 늦어진 이유는요, 한강이 보이는 그 앞동 그리고 뒷동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틀리네 하면서 계속 지연되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이제는 공사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상계동 가볼까요? 상계 2구역 재개발 조합도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9억 2천만 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조합원의 3분의 2가
반대해서 관리처분계획안을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상계 2구역 여기도 현대건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위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코리아, 대한민국 뭐 이렇게 쓰여 있어야 하는데 위성에서 만약에 본다면 아마도 힐스테이트 이렇게 쓰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건설 현장에 가보면 거의 다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입니다. 저 현대건설 선생님 브랜드 몇 개 더 만드시죠. 힐스테이트 하나로 너무 도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가면 다 힐스테이트입니다. 그냥 현대건설이 그냥 전국을 다 아도 친 것 같다. 우리 아도 친다는 말 참 오랜만에 하네요. 자, 아무튼 공사비가 오르면 분담금도 늘겠죠. 이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 청산을 하게 되는데 분담금을 내기도 어렵고 청산되는 금액으로 돈을 받아서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개발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포기하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가 누차 주장해오던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이런 병폐들이 나오는 겁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서울만 이런 게 아니죠. 부산에 가도 그렇습니다. 수영구 삼익비치 아파트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재건축 조합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규모의 아파트를 그대로 받으려면 분담금을 6억 8천만 원 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재건축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노원구 상계 주공 5단지 다시 가볼게요. 여기 재건축 조합도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담금이 5억에서 6억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역시 시공사 교체에 나섰습니다. 시공사 교체를 하니까 시공사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의 전용 37제곱미터 11평입니다. 이게 21년 8월 달에는요 8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억 5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거품이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딱 2년 전에 8억 주고 사신 분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당시 제가 지금 집 살 때가 아니다. 한 몇 년만 참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표영호TV의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이야기를 못 들은 분들이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는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지금 면제한다 했죠. 개인의 재산을 지키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의 아파트는 소유자의 50% 이상만 동의하면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자, 이후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의결하면 재건축에 반대하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 청산된다 이런 것을 또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면 다시 이걸 못 짓는 게 아니라 현금 청산된다 이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2년에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결국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1억 2천만 원으로 추가됐고 다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만큼 현금 대상이 되는 분들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사비는 오르고 있고요. 분담금은 폭탄이 돼서 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값보다 비싼 공사비의 분담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가장 크게 오른 땅값이 결국은 우리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집값 급등기에 집값이 뛰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너무 많이 뛰니까 집살 꿈을 접고 그냥 버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동산의 버블을 키우는 세력들은 부동산이 계속 값이 올라서 자기들 배불리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좀 더 국가의 미래 또는 미래 세대들을 생각한다면, 아니 더 나아가 국가의 존재마저도 생각한다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이 버블을 키우는데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향 안정화를 꾀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년 올해 서울 강남 3구에서만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되는 곳이 16군데에서 18,792가구 정도가 예상돼 있죠. 다른 분들은 이 숫자가 적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값은 비싼 거죠. 비싸게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300가구 정도가 풀리고요. 수도권에서는 8만 8천 가구가 좀 넘게 분양될 예정이죠. 지방의 경우는 5만 8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화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소유주가 느끼는 주거 불만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니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인상, 또 추가 분담금에 대한 기준선이 이게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뚝 떨어졌습니다. 예측 불허의 분담금에 대한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은 물론이고요. 또 현금 청산의 상황에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안전을 택하려는 소유주들이 늘어나고 있겠죠. 자, 신속한 재건축을 한다. 신속 재건축. 이런 명분으로 신탁회사가 개입되는 재건축 방식은 예전의 그 조합 방식의 부조리와 또 지연에 따른 불합리를 개선하고 대체할 뾰족한 수단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의 경우는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것을 50% 찬성으로 바꾸면, 자, 50% 찬성이면 나머지 50%는 뭡니까? 반대죠. 그럼 반대면 뭡니까? 현금 청산 대상자의 무자비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정부의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이해관계가 얽힌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른 것 중에 소형 60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를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의 경우를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 이 부분이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쉽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하지? 3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하죠? 이 소리는요, 일산의 집주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입니다. 일산 아파트 역전세난이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2년 만에 억 단위로 전세 보증금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진 주인들이 이게 뭐지? 그렇지 않은 모양인데? 라는 상황으로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시장에 역전세난이 계속되고 있어서 전세 대란이 빚어졌던 2년 전에 비해서는 전세값이 급락한 탓에 그야말로 억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 사이에서 정말 미치겠다, 돈 구할 데가 없냐, 뭐 이런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죠. 일산 탄현동의 경우는 이 일대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보다는 신규 계약을 맺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모 은행의 지점장도요, 전셋집을 구하는데 전세를 살고 있는 그 집 주인이 보증금을 조금만 깎고 갱신하자고 했지만 다른 곳이 훨씬 더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더 싸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었다 하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정도를 덜 주고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일산은 일기 신도시죠.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곳을 구일산이라고들 하고요. 킨텍스 쪽의 새로운 지역은 뉴일산이라고들 합니다. 구일산이라고 일컫는 곳의 전세가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5억 5천만 원이었던 전세값이 3억 원으로 2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곳도 있죠. 일산 서구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가 지난달에 78.2로 기록이 됐는데, 전세가격 지수라는 게 뭡니까? 어느 한 시점에 아파트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요, 기준보다 높으면 전세가가 상승, 기준보다 낮으면 하락이라고 합니다. 일산 서구가 78.2니까 많이 하락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전세가격 지수를 경기 선행 지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매매의 경우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섞여 있는데 전세는 100%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수가 전세 가격 지수라는 거죠. 자, 2년 전인 21년 12월에 일산의 전세 가격 지수는 99.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21포인트나 더 하락한 78.2를 기록한 거죠. 지금 매물도 자꾸 쌓여만 가고 있고, 일산 서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3년 10월에는 875건이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한 24년 1월 달까지 보니까 1089건으로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가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전세 매물이 증가하니까 가격도 뭐 당연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전세가가 뚝뚝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산 서구 덕이동에 일산 하이파크시티 4단지 파밀리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참 살기 좋습니다. 전용 129제곱미터도요, 지난 23년 12월
얼마 전입니다. 4억 원의 신규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2년 전인 21년에는요 5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었으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돼서 거래가 된 겁니다. 이 아파트가 탄현역 인근에 있는데 파주시랑 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산 서구 탄현동에 탄현 6단지 아파트 있죠.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신규로 체결됐습니다. 여기는 2년 전 21년에는 3억 8천만 원이었으니까 2년 만에 1억 3천만 원 정도 하락된 가격이죠. 한 30% 정도 하락된 가격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은 지 한 14년 차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요. 이름이 18글자, 좀 깁니다. 덕이동 일산 하이파크 시티 1단지 아이파크입니다. 여기 전용 127제곱미터, 47평이 23년 11월, 몇 개월 전입니다. 전세가가 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가 21년 9월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만약에 여길 지금 갱신을 하면 대략적으로 3억 원 정도를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돈 마련할 수 있을까요? 가만 2년 만에 6억 6천이 3억 7천이면 정확히 2억 9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정말 돈 마련하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부동산 거품이 무섭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3억에 가까운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게 쉽게 가능할까요? 전셋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뭡니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려고 할 때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보증금을 이렇게 확 올리지 못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한 거죠. 전셋값이 상승할 때 위에다가 캡을 씌워놓은 겁니다. 더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하락하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일산 서구 쪽, 일산에서는 정말 탄식이 나올만 합니다.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정말 미치겠다. 세입자 좀 구해줘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전셋값이 치솟던 2년 전에는 서로 빨리 먼저 계약하려고 계약을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과열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세입자를 못 구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 많던 전세 수요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딱 2년 만에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집은 부족한 게 맞을까요?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앞으로 더 뛸 것이다 라고 우기던 분들은 이 현상을 저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몇 개월만 놓고 본다면 최근에는 이 보증금이 살짝 오르고는 있습니다. 전셋값이 마냥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마냥 오를 것이다 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전세가가 떨어지지 라고요. 자, 그럼 신축 아파트는 어떨까요? 역시 탄현동의 일산의 듀포레 푸르지오 이 아파트 지은 지 7년 차니까 뭐 신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전용 84제곱미터도 2년 전보다 1억 5천만 원 낮춘 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이사를 하겠다 라고 통보를 하면 집주인은 3개월 안에 그냥 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세 대란이라던 22년 4월, 5월, 6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전고점이었다고 본다면 역전세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상반기가 지나면 역전세가 조금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그때부터 조금씩 떨어져서 거래가 됐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과정들이 집이란 것이요 소유에서 주거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쪽으로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너무 많이 뻥튀기 되었던 집값 이거 못 잡으면 정말 우리 중서민층의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에 따라 열심히 살 수 있으려면 지금의 역사적 의무는 집값 하향 안정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미분양 끌어안아 달라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세금 혜택 준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미분양이 왜 미분양인지를 파악한다면 집값 내리는데 초점을 맞출 텐데 그냥 미분양 사면 세금 혜택 준다라고 하면 이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짧은 것일까요? 아니면 적절한 생각일까요? 여러분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어려운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분양이 고금리 때문에 미분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금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싼 분양가도 미분양에 크게 한몫하고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못 산다, 이게 바로 심리적으로 더 많이 좌우한다 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높을 때도 집을 막 샀습니다. 그때는요 이 정도로 집값이 뻥 튀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가격이 어디로 튈지 가격의 방향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의 방향이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뭔가 부양책을 또 쓴다면 이 집값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 이거 정말 투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참 뭔가 좀 답답합니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를 최초 구입하거나 소형 60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 매입 시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시켜준다. 그래서 양도세, 종부세 등의 중과에서 배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뉴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수십 채를 매입해서 보유하더라도 세금 부과 시 중과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신축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소형 신축 주택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찬성이 25%, 반대가 59%, 그리고 될 대로 되라가 16%였습니다. 될 대로 되라의 문항을 집어넣은 이유는 관심이 없다,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어넣었는데 16%나 됐고요. 반대 의견이 좀 많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1시간 만에 15,000여 명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투표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가, 그러니까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신축 24년 1월부터 25년 12월 준공된 걸 말합니다. 신축의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양도세, 종부세, 중과를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이번 조치는 영구적인 혜택이며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다음 달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입니다. 이 주택 매입도 해당 미분양 주택을 24년 1월 10일 부터 25년 12월 31일 이 기간 중에 매입을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그렇다 이겁니다. 자, 단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샀던 것을 전매로 받았거나 하는 물건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조건이 붙었는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존 1주택자의 경우도 미분양 주택을 법 시행일로부터 마감 시한 25년 12월까지죠. 이때까지 여러 채를 구입해도 향후 여러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1주택 특례를 유지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웠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행될 것처럼은 보이지만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다음 달 중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둔촌주공, 지금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바뀌었죠.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분양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분들 아주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사실 오피스텔의 경우는요, 주택수에서 빼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고 그걸 고민했겠지만 기존에 보유하던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직 주택수에서는 빼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규는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60제곱미터 이내와 6억 원 이하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시행하겠다인데요, 저는 이걸 투기꾼들이 다시 날개를 달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서울 주요 땅에는요,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시행사에서 너도 나도 땅을 쌍끌이로 사들였기 때문에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옆에 땅이 갑자기 비싸게 팔리니까 그 뒤에 땅, 또 그 뒤에 땅들마저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산 땅들의 오피스텔 같은 것을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최근에는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한때는 아주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비싸게 샀겠죠. 요즘엔 왜 분양이 안 될까요? 이게요, 상상외로 비싼 데다가 그렇게 비쌀 바에는 차라리 아파트가 더 싸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말 상상외로 비쌉니다. 땅값을 경쟁적으로 사들였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주 과할이 많지 비싸게 샀기 때문에 분양가에 붙이게 됩니다.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건축비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신규 분양물을 풀어준다,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는 안 빼주고 신규 분양만 잘 되게 하려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자, 신규니까 결국 지금 막 짓고 있는 시행사, 시공사 살리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살리고 소비자는 투기의 세상으로 다시 몰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런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주에서조차도 오피스텔 분양가가 8억인데 6억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판을 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말은 제가 볼 땐 전혀 틀린 말입니다. 심지어 한 4억에 분양할 것도 한 5억 9천에 분양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왜? 6억 원 이하니까 그냥 막 사게 되거든요. 이제 5억 9천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아마도 줄을 서서 분양받을 것이다. 한 사람이 수십 채씩 신청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로 이걸 사려고 하다 보니까 피가 붙어서 돌아다닐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투기 광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사는 또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또 옆에 땅을 사겠죠. 시행사들이 서로 땅을 사려고 하니까 뭐예요? 땅값은 또 뛰겠죠. 이제 겨우 잡혀가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지 않고 다시 더 버블이 생겨나고, 부동산 소비자들은 결국 빚으로, 부동산 소비자들의 빚으로 시행사, 시공사 살리는 꼴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지켜보면 금방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밀어줄 때 빨리 가자 라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그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가능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사실 재건축을 추진할 때 이 안전진단 단계에서만 몇 년이 걸립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면 최소한 5, 6년 정도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재건축은요, 그동안 안전진단 하는데 한 3년, 정비계획 확정까지 가는데 또 한 3년, 조합 설립까지 또 한 3년, 이렇게 순탄하게 잘 가도 9년에서 10년이 최소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군데가 삐거덕거리면서 순탄하지 않으면 이게 몇 년이 걸린다 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걸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정책을 바꾼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 밀어줄 때 빨리 진행하자,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사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노후주택을 주거 환경 개선하자고 시행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인데, 너무 오래 걸려서 아버지 세대, 아버지 살아생전에 추진하던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 세대에서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지금까지는요,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려면 토지 등 이런 소유자들의 10%의 동의가 필요하고,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까지 신청하려면 주민들의 50%의 동의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합 설립을 하려면 동의율이 75%여야 가능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준비할 때마다 토지 이런 소유자 수백 명, 수천 명을 일일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걸어야 되고, 또 전화로 설명이 안 되면 또 찾아가서 설득까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지루하리만치 길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 덕에 동의서 진구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 예상되는데, 다만 이게 좀 걱정입니다. 건축비가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이 시즌에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강남도 재건축이 멈추는 곳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분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재건축, 재개발 최대 걸림돌이 분담금이 많아서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이게 큰일이거든요. 저는 이게 염려되지만, 아무튼 일단 안전진단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비용, 시간,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요, 30년 된 이상 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 노원구입니다. 8만 가구가 조금 넘게 있고요. 강남구에만도 한 4만 가구가 좀 넘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규제 제도를 지원의 제도로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신규 분양물에 한해서 세금 혜택을 주고 여러 채를 사라고 권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동산 버블을 잡아야 할 정책 책임자들이 오히려 부동산 버블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마저 듭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폄하를 하거나 인신공격은 서로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영호TV의 구독자의 품격을 지켜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그런 험한 댓글 다는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고무줄 정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주장하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을 이때 어떻게든 현금 체력을 길러야 한다. 그게 내 자신을 살리고 결국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종잣돈을 꼭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야 부동산에 기회가 왔을 때 빚을 덜 지고 살 수 있고, 빚을 덜 지고 사야 부동산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정말 여러분께 많이 드렸었습니다. 아마도 곧 우리 부동산 시장의 큰 위기와 또 큰 기회가 공존하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매수의 시그널과 또 매수 방법에 대한 영상도 여러분께 많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조심스러워서 조회를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출받을 일이 생기면 궁금해서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것이 내가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얼마일까 하는 내 대출 금리 조회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신용조회 많이 하면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불리하다라는 말요. 사실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요.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 앱에서 금리와 한도를 조회해 봤더니 나중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갑자기 대출 거절이냐 물었더니 신용정보 과다 조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말 대출 금리와 한도 조회를 여러 번 하면 대출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 댓글로 경험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조회를 하면 대출 거절됩니다.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신용조회를 자주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금리와 한도를 조회하려면 각각의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야 되는데 신용정보 조회 기록은요, 그 해당 은행에만 남는 게 아니라 여러 금융사에 공유됩니다. 이런 것이 다 공유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몇 번 신용정보를 조회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짧은 시간 안에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이 많다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조회가 많지 하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 은행 같은 곳에서 많은 홍보를 하죠. 신용조회 해보라고, 내 신용도가 얼마냐 자꾸 이렇게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회 많이 하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이 많다는 것을 은행에서는요,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거나 중복대출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출을 막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몇 번을 조회를 해야 단기간에 많은 조회라고 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하죠. 은행마다 다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땡땡은행의 경우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조회한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죠. 예를 들면 일주일 사이에 3곳의 은행에서 각각 대출 금리와 한도를 비교했다면 이 땡땡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사실이 사실인지 은행 관계자와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조회를 여러 번 하면 이게 대출이 왜 안 됩니까? 그 금융기관마다 정책에 따라서 좀 다른데 다른 은행에 신청을 해놓고 또 우리 은행에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중복대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거 체크해내라고 좀 그러는 부분도 있고요. 네. 신용조회를 자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대출받기 좀 어려운 고객이구나라고 그 은행에서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돌려서 그런 쪽으로 해서 대출이 약간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마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본인이 뭐 2-3번 정도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5일이나 일주일 뒤에 조회를 해보거나 아니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반면 또 어떤 시중은행은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다만 이걸 좀 정밀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은행이 대출 심사 중인 중복대출권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알아두면 좋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용정보와 신용점수. 이건 다른 겁니다. 신용점수라는 게 뭐냐면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뭐 코리아 크레딧 뷰로 이런 데서 신용평가 회사죠. 이런 데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 점수를 말합니다. 신용점수는 언제든 얼마든 조회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출금리 그리고 한도 조회에 사용되는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정말 여러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하면 각 은행 정책에 따라 대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는 요즘 앉은 자리에서 대출금리나 한도 조회를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대면이니까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편합니다. 금융 플랫폼에서는요, 시중은행, 저축은행 뭐 이런 수십 곳의 대출금리나 또 한도를 한 번에 비교해 주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리하다 보니까 앱들이 고객들의 신용정보 조회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해봐라 이렇게요. 어떤 금융 플랫폼에서는 대출금리와 한도를 조회만 하더라도 포인트를 줍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궁금해서도 해보지만 포인트를 준다니까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빠르고
정보가 금방 여기저기 공유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A 금융 플랫폼에서 신용 정보를 조회하자마자 B 플랫폼에서 문자가 옵니다. 지금 알아보신 것보다 추가 혜택을 드린다. 이렇게 고객들을 자기들 앱으로 유인을 하는 문자가 오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 우리가 하는 말을 엿듣는다 라고 한 영상 보셨습니까? 그것처럼 어디 한 군데 조회를 하면 다른 앱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앱 중에 어디 한 군데에서든 신용정보 조회가 과다하면 대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그쪽에서는 안 해줍니다. 심지어 대출 받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죠. 플랫폼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대출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앱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은행 관계자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은행을 하지 말고 주거래 은행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주거래 은행만 한 군데만 하기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보면은 한두 군데 정도 조회를 해보는 게 이렇게 폭넓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최근 어떤 은행은요, 고객들이 과도한 신용정보 조회를 줄이기 위해서 1일 5회 이상, 3개월 동안 9회 이상 조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신용조회 기록을 지울 수 있느냐라고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울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를 통해서 본래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데, 모든 신용조회 기록이 삭제될 경우 오히려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할 때 왜 없지? 하고 의심받을 수 있겠죠. 그럼 또 대출 받으실 때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은요, 신용조회 많이 했다고 대출에 불이익이 생긴다, 이거 좀 문제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 있다. 우리가 옷 살 때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 3번 정도 물으면 그 옷 안 팝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금리 비교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신용조회나 대출조회와 같은 것의 기준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 올해 첫 번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크게 뚝뚝 떨어진 곳도 있고 생각보다 조금 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도 하락했고 서울의 아파트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 서울 반포, 송파구, 그리고 목동이 속해 있는 양천구에서는 전달 대비 1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방배 서리풀 2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3평 되죠. 23년 11월 2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한 달 뒤 12월에는 21억에 거래가 됐는데, 한 달 만에 2억 7천만 원 정도 하락 거래가 됐으니까 한 15% 정도 하락된 거죠. 많이 하락된 겁니다. 한 달 만에. 이 아파트는 21년 12월에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때는 26억이었으니까 그때에 비교하자면 2년 만에 딱 5억이 하락한 겁니다. 막 오를 때 사지 않고 2년만 참았다가 샀으면 5억을 아끼는, 아니 5억을 대출을 덜 받고 살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강북구 가보겠습니다. 미아동의 꿈의 숲 롯데캐슬 32평입니다. 23년 12월 23일에 두 건이 거래가 됐는데, 하나는 7억에 거래가 됐고 또 하나는 8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차이가 좀 나죠. 그런데요, 정말 특이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최고가가 21년 10월, 그때 한참 막 뛸 때입니다. 그때 1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 2년 만에 4억 7천만 원이 하락된 거래가 나온 겁니다. 2년 참았더라면 4억 7천을 대출 없이 샀다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2년 만에 4억 7천, 여러분 모을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 모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자, 집값이 이렇게 널뛰기죠. 자, 송파구로 가볼게요. 헬리오시티 이 아파트는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래가 좀 되죠. 84제곱미터가 작년 11월에 20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12월에는 19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한 달 만에 1억 7천만 원이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잠실 현대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세대 수도 적죠. 336세대인데 잠실 아파트 중에 336세대라고 하면 아주 작은 단지에 들어갑니다. 여기 전용 71제곱미터 26평입니다. 2020년에 1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3년 8월에는 1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거래들이 나오면 잠실도 급매물만 거래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의 바람이 불고 있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단지인데요. 전용 108제곱미터니까 한 39평 정도 됩니다. 11월에 19억 6천만 원에 거래되다가 12월에는 18억 6천만 원으로, 여기 역시 정확히 1억 원 정도 하락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아직 뭐 다른 평형대는 그다지 하락 거래들이 포착되고 있지 않은 단지인데 눈치 작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치 작전이 시작될 때 하락 매물들이 한두 건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본물 터지듯이 거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 인근에서는 14단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14단지의 경우는 3100세대 대단지입니다. 재건축 상황이 뭐 아직 나온 건 없지만 재건축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수 문의가 한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매도 가격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은 영등포구,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노원구 쪽에서 하락세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의 경우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이제 올해 1월이 지나면 한시적으로 좀 거래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신생아 특례 대출 영향이 발생할 지역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월 2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최대 5억까지 금리가 1%대입니다. 보통 한 1.6%에서 1.9% 언저리 되겠죠. 그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 수요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이를 낳은 지 2년 내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대출 기간이 5년입니다. 특례 대출 기간에 자녀를 한 명을 더 낳을 경우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주죠. 이렇기 때문에 강북구나 노원구 쪽으로는 부동산에 지금부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출금리가 싸다고 하지만 이 역시 영끌 개념으로는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당 가능한 적정선에서 이용하시면서 나름의 최적의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데, 사실 아파트 값은 지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선뜻 매수에 나서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 있다면 특례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지금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하락폭이 좀 줄고 상승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 오른다, 이런 기대 여러분 크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반기에 크게 오를 것이라면 지금 왜 부동산 PF가 안 되어서 짓다가 중단되는 현장이 많겠습니까? 부동산 PF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금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문제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두세 번째 이유 정도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다시 집값이 튀어오른다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금융권에서 PF 해주지 말라고 해도 서로 해줍니다. 지난 20년부터 21년까지 왜 마구마구 부동산 PF 해주던 그때처럼요. 자,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스트레스 DSR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개인별로 살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뭐냐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DSR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간 소득에서 그 사람이 총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DSR이라고 말하죠. 그 DSR이라는 단어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뭐 예를 들면 4%의 대출금리였다면 여기에 가산금리 1%를 더해서 기준을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그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는요, 여전히 이 금리 이슈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고금리죠. 또 가계부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출도 더 옥죄고 있어서 주택 구매력이 더 생기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반기는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으로 보자면 녹록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 또 많이 보시죠.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하락한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실 텐데, 전세가도 사실 그렇게 마냥 오를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마냥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전세가도 뚝뚝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한강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한남대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1평인데요 24년 1월에 8억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됐는데, 계약갱신 전에 전셋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정도 하락 거래가 전세로 된 겁니다. 3억이니까 한 30% 정도 하락 거래가 된 거죠. 동작구 상도동 가볼게요. 여기도 떨어졌습니다.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24년 1월 이번 달에 8억 원에 재계약이 됐는데, 이게 2년 전인 22년에는 10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년 만에 2억 전세가가 하락된 겁니다. 그래서 2억을 돌려줘야 된 겁니다. 2년 전에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이제 저금리 그리고 집값이 막 뛸 때 이루어진 것인데, 착한 임대인, 좀
여유가 있는 임대인을 만나면 지금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좀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 심각한 전세 상황, 가격이 사실 하락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뉴스만 보고 뉴스를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채널에 제보해 주신 분의 사례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런 겁니다. 전세 계약 증액을 한 곳에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주인은 돈을 내줄 돈이 없고 현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을 대안이 없으니까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고 2년 후에 그때 나가라는 겁니다. 2년 후면 좀 가라앉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보증보험을 증액을 하면 이제 대신 집주인이 보증보험료를 좀 물어주고요. 증액한 부분 전세자금 대출받은 거 이자도 물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그거 다 물어주면서 올려놓는 겁니다. 자, 매매가가 내리는데 전세가가 오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실제 사례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로 느끼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상담 내용이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어디를 사면 좋으냐, 이 내용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잘 팔 수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피부로 느끼는 저는 부동산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타이밍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보시는 분들과 안 보신 분들의 차이가 엄청난 금전적 손해와 또는 이익의 차이가 납니다. 꼭 보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는 걸 보면 미분양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도 1만 가구가 넘어섰죠.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뭐 발코니 확장해 주겠다, 심지어는 계약금까지도 빌려주겠다, 이런 광고를 보고 미분양을 사러 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 필수적으로 보셔야 하고요. 또 왜 분양가가 왜 이렇게 높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돈을 아끼고 지킬 수 있습니다. 보통 미분양물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시행사에서는 각종 그 혜택성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마감 임박, 발코니 확장 및 지원,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또 남은 물량이 없으니 빨리 사라, 이런 느낌의 일종의 절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떨이 분양은요, 보통의 경우 시행사가 수수료를 주고 일을 시키는 분양대행사가 MGM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MGM이 뭐냐? MGM은 멤버스 겟 멤버스 마케팅입니다. 부동산 시장 말로 이걸 좀 쉽게 풀어드리면 떼분양, 조직 분양을 말합니다. 멤버스 겟 멤버스라는 말 자체가 고객이 고객을 끌고 온다라는 뜻이죠. 시행사가 고객을 끌고 오는 고객이 수수료를 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분양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개한 손님이 미분양을 살 경우 수수료를 중개사에게 주는 형태도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식의 마케팅을 주로 쓰는 곳이 어디냐? 은행도 이런 마케팅 쓰죠. 부동산은 뭐 이런 거 아주 흔하게 씁니다. 또 네트워킹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다단계라고 하죠. 이런 데서는 이런 식의 마케팅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은 꼭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청약의 경우는 분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심 고객란이 보통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고 손님 끌고 가면 됩니다. 물론 미분양일 때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얼마를 받느냐? 수수료의 비용이 보통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분양 대행사랑 대다수가 5대5로 나눕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자, 이게 말이죠, 뭘 지원해 주겠다, 뭘 깎아 주겠다 뭐 하면 마치 시행사의 이익 중의 일부를 돌려주는 듯한 문구처럼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다 이미 분양가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쉽게 드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 이 볼펜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이제 공장도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걸 뭐 유통마진 다 합쳐서 1,500원에 소매로 팔면요, 예를 들어 이걸 할인해준다, 깎아준다 뭐 이러면 1,100원에 판다 하면 이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한 1,500원이 적정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3,000원 이렇게 올려놓고 3,000원에서 500원 깎아서 2,500원 할인해서 팝니다. 그러면 왠지 싸 보이는 느낌, 바로 그런 거라고 느끼시면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시행사에서 분양을 조기에 완판을 하면 보통 대박이다
라고 좋아할 것 같지만 뭐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입니다.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순식간에 완판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비싸게 분양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시행사에서는요, 자기들이 분양하는 분양물이 고분양가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 초기 분양 때부터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MGM 방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분양가인 거예요. 아니, 시행사들은 왜 적정 분양가로 분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분양이 천천히 되더라도 결국은 훨씬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분양받는 소분양자분들은 고분양가를 다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분양이 되더라도 그분들에겐 조금 혜택을 주면 되기 때문에 고가로 분양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다 전략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영상에서 파주의 오피스텔 분양이 왜 같은 평이고 대지 지분이 더 많은 것이 분양가는 더 싸고 대지 지분도 더 적은 것이 왜 분양가가 더 비싼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건설업에 근무 중이라서 더욱 공감을 하고 응원 드립니다. 지금 제보드리는 내용은 시행사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꼼수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정한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에 맞추어 공정하게 가격이 책정이 안 되고 시행사의 공공기관 및 심사위원 작업에 의해 인근의 공공주택보다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 상한제의 결과가 나와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하고 산정된 분양가 상한제는 전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제보 드립니다. 파주시 주택과 분양가 상한제 담당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담당자님께도 분양가 상한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나 지켜지지 않고 시행사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관철되었습니다. 행정감사가 필요하나 표영호TV와 같은 공정한 방송 언론이야말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얘기는 본인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적용을 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안 먹히니까 저희 표영호TV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얼마 전 분양한 운정자리 시그니처 84 타입이 5억 3천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대지 지분이 63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더 운정 84제곱미터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8억 8천만 원입니다. 대지 지분은 55제곱미터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대지 지분도 더 적은데 분양 가격은 1.66배 비쌉니다. 층수와 건축비가 다르다 치더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분양받으신 분들은 오피스텔 대지 지분이 3평, 4평 수준이네요. 건축물은 감가상각되고 대지 지분이 적으면 담보대출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오피스텔은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높게 받기 위해서 희생된 건가요? 이렇게 물음표를 주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공공택지인 파주시 와동동의 더 운정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심의 시 시행사의 무리한 요청에 따른 높은 가격이 아닌 공정한 심의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 산출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운정 3지구는 합리적이며 적정한 가격,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심의 완료로 분양을 하면서 운정 1, 2지구의 주상복합의 경우는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으로서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보를 줬는데요. 토지 가격 또한 주상복합 토지 매입가도 낮았으며, 그러니까 이쪽 땅이 더 쌌다 이거예요. 매입할 때 공동주택 지분도 적기 때문에 운정 3지구의 공동주택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보를 줬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수두룩합니다. 부동산 급등 시기에 이때가 아니면 돈을 언제 보냐 하는 식의 절호의 기회다 라고 시행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분양도 같은 국민평형대인데 여기는 11억, 저기는 13억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죠.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널뛰기 분양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나이키랑 프로스펙스랑 같은 운동화인데 가격이 다른 거랑 같은 이치이긴 합니다만, 그런데요, 고분양가의 인식이 있는 곳 중에 분양한 지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분양인 곳이 서울에 있죠. 서울 동작구에서 분양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저희가 미리 소개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여기도 그렇고요. 구로구 호반 서밋 개봉도 아직도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저희가 김포에 가서도 보니까 분양가를 신문에, 언론에는 한 8억 5천 정도에 분양할 것이다 라고 소문을 막 냅니다. 그러면 이거 고분양가 아니야? 라는 인식을 주었다가 이거를 7억 후반에 분양을 합니다. 소문보다 싼데? 해서 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분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전략입니다. 고분양가 중에 물론 건축비가 올랐다는 이유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건축비가 급등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기 때문에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도 참 곤혹스러운 일이죠. 집값 안정화, 거래 활성화를 정말 꾀한다면 이 고삐 풀린 고분양가, 널뛰기 고분양가,
엿장수 맘대로인, 자기들 맘대로인 이 고분양가, 이런 것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비싸게 일단 분양을 던져놓고 떼분양, 조직 분양으로 이걸 완판을 하면 그야말로 수백억은 기본이고요. 수천억을 벌게 되니까 그 돈으로 또 여기저기 땅을 아주 비싸게 부르든지 말든지 마구 사들여서 또 개발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도 하지만 시행사 사장님들을 만나면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행사 대표는 더 솔직하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고가로 분양을 시작하지 라고도 했습니다. 요즘은 시행사 대표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시장 상황을 어찌 그렇게 속속들이 잘 아냐, 내가 모르는 것도 알려주기 때문에 영상을 매일 본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 하방이 올 때 감당 가능한 선에서 부동산 안정화 이번 기회에 해보는 게 어떨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께 정중히 요청드려 봅니다.